조선 어느 고을의 큰 장터. 그날 장터 한복판에는 구경꾼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었습니다. 쌀가마가 쌓인 객주 앞마당. 그 가운데 한 젊은 머슴이 두 팔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해진 저고리, 먼지 묻은 얼굴, 그리고 끝까지 품속을 감싸진 손. 장터 사람들은 그를 향해 수군댔습니다. 쌀값을 훔쳤다지? 객주 돈에 손댔다더라. 머슴놈이 감히 장터 돈을 넘보다니. 젊은 머슴의 이름은 석이었습니다. 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속에 든 무언가를 빼앗기지 않으려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장터에서 가장 큰 객주, 송대객주였습니다. 송대객주는 장터의 쌀길과 돈길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손에 든 회초리로 석이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이놈아, 훔친 돈을 어디 숨겼느냐? 석이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품속에 감춘 것은 무엇이냐? 송대객주가 장정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장정들이 석이의 팔을 비틀자 석이는 처음으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역시 감춘 것이 있었구나. 결국 석이의 품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 붉은 매듭이었습니다. 비단실로 엮은 것도 아니고 장신구라 하기에도 초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석이를 도둑이라 몰아세우던 객주들이 그 붉은 매듭을 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송대객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옆에 있던 포목상 노행수도 뒷걸음질 쳤고 술객주 박객주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매듭이 뭐길래 저러는 게야? 객주들이 왜 저리 놀라? 저 머슴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석이는 피 묻은 입술을 닫고 붉은 매듭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매듭을 묶은 사람들이 아직 이 장터에 살아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15년 전 장터에서 지워졌던 이름 하나가 붉은 매듭 하나와 함께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매를 맞던 머슴, 석이는 본래 이 고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산 너머 작은 마을에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고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석이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보따리 하나와 어머니가 죽기 전 건네준 붉은 매듭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매듭을 석이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장터 객주들에게 가져가거라.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약속이다. 석이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강만석은 도둑이 아니었다. 그 매듭이 그걸 증명해 줄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석이는 어머니를 묻고 며칠을 걸어 장터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장터의 큰 객주들이었습니다. 송대객주, 노행수, 박객주, 어머니가 죽기 전 말했던 이름들이었습니다. 석이는 먼저 송대객주의 객주를 찾아갔습니다. 송대객주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문지기는 석이의 행색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머슴놈이 대객주를 왜 찾느냐? 석이는 품속의 붉은 매듭을 꺼내 보이려 했습니다. 이 매듭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나오던 송대객주의 눈이 매듭에 닿았습니다. 찰나였습니다. 송대객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바꾸고 크게 웃었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헛것을 들고
객주 문턱을 넘으려 하느냐? 서기는 당황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강만석이라 합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주변에 있던 늙은 객주 몇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송대객주는 그들을 향해 짧게 눈짓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만석이라면 15년 전 장터 돈을 훔치고 달아난 놈 아니냐? 서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의 아들이 도둑이 아니라 우기는구나.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기가 어느 객주를 찾아가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행수는 사람을 시켜 서기를 쫓아냈고 박객주는 병을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송대객주의 쌀값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서기를 가리켰습니다. 그 낯선 머슴이 객주를 기웃거렸소. 품속에 무언가 숨기고 다니더이다. 서기는 장터 한복판에서 붙잡혔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일을 물으러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송대객주는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 앞에 서기를 꿀렸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붉은 매듭을 빼앗는 것. 서기는 맞으면서도 품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매듭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매듭은 사람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객주들의 얼굴이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붉은 매듭의 이름. 붉은 매듭은 평범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늙은 객주들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매듭의 이름은 목숨 매듭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이 큰 은혜를 입었을 때,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을 때, 자기 이름과 가게의 명예를 걸고 묶어주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매듭은 함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장터 객주들은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매듭을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큰 빚을 졌다는 뜻이었습니다. 15년 전 장터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은 모자랐고 산길에는 굶주린 도적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때 장터의 큰 객주들은 산 너머 고을에서 쌀과 무명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길을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을 만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물건을 빼앗기면 객주들은 모두 망할 판이었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의 아버지 강만석이었습니다. 강만석은 그를 잘 아는 장부꾼도 큰 돈을 가진 객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레를 몰고 짐을 나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산길과 물길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객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쌀은 제가 옮기겠습니다. 대신 이 곡식은 반드시 굶는 백성들에게도 풀어야 합니다. 객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만석에게 붉은 매듭을 묶어주었습니다. 이 길을 무사히 다녀오면 우리는 그대에게 평생 갚을 빚을 지는 것이요. 만석은 수레꾼 셋과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적을 만났습니다. 만석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레 하나를 일부러 늪길에 빠뜨려 도적들의 발을 묶고 남은 수레를 밤새 몰아 장터까지 가져왔습니다. 그 덕에 장터는 굶주림을 넘겼습니다. 객주들은 살아났고 장터도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일이 달라졌습니다. 객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굶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풀기는커녕 쌀값을 3배로 올려 팔았습니다. 만석은 그 일을 따졌습니다. 이 쌀은 사람 살리려고 가져온 것이지 배를 불리려고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객주들은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송대객주는 만석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며칠 뒤 장터돈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도둑으로 몰린 사람은 강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억울하다 외쳤지만 객주들은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붉은 매듭을 묶어주었던 사람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석은 장터에서 쫓겨났고 산길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도망치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만석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붉은 매듭을 품고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려 했습니다. 그 매듭이 돌고 돌아 이제 그의 아들 서기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장터가 입을 닫은 이후 서기가 붉은 매듭을 꺼낸 뒤 장터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기를 도둑이라 생각하고 싶어 했지만 객주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송대객주는 급히 매듭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런 헛것으로 장터를 어지럽히지 마라. 그때 늙은 주모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만석이 장터에 들를 때마다 국밥을 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모는 서기의 손에 든 매듭을 보더니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만석이 것이 맞습니다. 송대객주가 소리쳤습니다.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게야. 주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을 보았습니다. 만석이가 산길에서 돌아온 날 객주들이 저 매듭을 묶어주던 것을 보았습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서기는 주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었다. 다만 너무 고든 사람이었지. 그 말에 서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송대객주는 비웃었습니다. 늙은 주모의 기억 하나로 뭘 어쩌겠다는 것이냐? 매듭이 있다 한들 누가 묶었는지 어찌 안단 말이냐? 그때 서기가 조용히 매듭을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매듭은 그냥 묶은 것이 아니라고. 서기는 붉은 매듭의 끝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매듭 안쪽에는 여러 색의 짧은 실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검은 실, 푸른 실, 누런 실, 흰 실, 각 객주가 자기 가게에서 쓰던 포장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작은 나무패가 엮여 있었습니다. 그 나무패에는 희미한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송, 노, 박. 장터의 세 큰 객주의 성이었습니다. 송대객주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서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종이보다 매듭이 오래 간다고 하셨답니다. 물에 젖어도 불에 그을려도 묶은 사람의 손길은 남는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둘 객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도둑의 아들이라 손가락질 받던 서기의 말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대객주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짜다. 누가 꾸민 것이다. 저놈이 장터 돈을 훔치고 빠져나가려는 수작이다. 그 순간 서기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맞은 어깨가 떨렸지만 그는 붉은 매듭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관하로 가시지요.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서기는 송대객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또 앞에서 묻겠습니다. 이 매듭이 거짓인지 아니면 장터가 15년 동안 숨긴 빚인지. 사또 앞에 펼쳐진 매듭. 그날 오후 관아 마당은 장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또는 붉은 매듭과 서기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매듭 하나로 객주들을 고발하겠다는 것이냐?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저는 돈을 달라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말을 듣고 싶어 왔습니다.
송대객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둑의 자식이 말은 번지르르 하구나. 사또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아직 판결하지 않았다. 입을 삼가라. 서기는 매듭을 사또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듭 안쪽에서 나온 색실과 나무패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주모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15년 전 객주들이 만석이에게 이 매듭을 묶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증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늙은 수레꾼이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도 그 산길에 있었습니다. 수레꾼은 자신이 만석과 함께 쌀수레를 몰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도적을 만나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렸습니다. 장터로 돌아와서도 곡식을 풀어야 한다고 끝까지 말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도둑으로 몰렸느냐? 수레꾼은 송대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객주들이 쌀값을 올려 팔려 했기 때문입니다. 만석이가 그것을 막으려 하자 그를 도둑으로 만든 것입니다. 송대객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때 사또가 붉은 매듭 안쪽의 나무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송대객주, 이 나무패에 새겨진 글씨는 내 객주에서 쓰던 표식이 맞느냐? 송대객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행수와 박객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는 군졸에게 명했습니다. 송대객주의 객주 창고를 뒤져라. 15년 전 거래 장부가 남아있을 것이다. 송대객주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오래된 장부가 어찌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나 남아있었습니다. 객주들은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버렸지만 돈의 흔적만큼은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군졸들이 가져온 낡은 장부에는 15년 전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만석이 산길을 넘어 쌀을 들여온 날, 객주들이 빚을 인정한 날, 그리고 며칠 뒤 그 빚이 장터 손실금으로 바뀐 기록. 사또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장터를 살린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그 아들을 또 도둑으로 만들려 했구나. 송대객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그때는 장터가 어려웠습니다. 모두 살자고 한 일이었습니다. 서기가 처음으로 크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살자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도둑의 아내라 손가락질 받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저는 평생 도둑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살자고 한 일이었습니까?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또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했습니다. 강만석에게 씌운 도둑 누명은 거두어드린다. 송대객주는 거짓 고발과 곡식값을 농간한 죄로 벌을 받을 것이며 당시 매듭에 이름을 올린 객주들은 강만석의 집안에 그 빚을 변상하게 하라. 객주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붉은 매듭 하나가 15년 동안 닫혀있던 장터의 입을 열게 만든 것입니다. 매듭이 풀린 뒤, 며칠 뒤 장터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송대객주의 객주문에는 관아의 봉함지가 붙었습니다. 노행수와 박객주는 밀린 빚을 갚기 위해 창고의 곡식과 무명을 내놓았습니다. 강만석의 이름은 도둑 명단에서 지워졌고 장터 사람들 앞에 새로 적혔습니다. 강만석, 흉년의 장터를 살린 수레꾼. 서기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객주들이 갚아야 할 몫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 돈과 곡식은 서기에게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사또에게 청했습니다. 날이 제 아버지가 살리고자 한 것은 제 집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터에서 품삯을 못 받고 쫓겨난 머슴과 여종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잇는구나. 그 뒤 장터 한쪽에는 작은 품삯곳간이 생겼습니다. 머슴과 여종이 품삯을 떼이면 관아에 고할 수 있게 되었고 객주들은 더 이상 사람의 노동을 헐값으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주모는 서기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먹어라. 이번에는 돈 받지 않으마. 서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국밥을 드셨습니까? 주모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먹고 나서도 돈을 더 얹어두고 가던 사람이었지. 누구보다 가난했으면서도. 서기는 붉은 매듭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실은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색도 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한 가닥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기는 그것을 객주 앞 나무 기둥에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귀한 것을 왜 거기에 걸어두느냐? 서기는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매듭이 필요 없는 장터가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그 말에 장터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붉은 매듭은 더 이상 빚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빚지고도 모른 척한 이들에게 남겨진 경고였고 억울한 이름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증거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오래도록 서기를 도둑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낡은 옷을 보고 가난하다 했고 머슴살이를 보고 천하다 했고 말없이 품속을 감싸진 모습을 보고 죄가 있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서기가 품고 있던 것은 훔친 돈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묶여있던 진실이었습니다. 붉은 매듭 하나에는 한 수레꾼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약속을 저버린 객주들의 침묵이 있었고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으려는 아들의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매맞던 머슴은 결국 아무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듭 하나를 풀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입이 열렸고 장부가 열렸고 묻혀있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작은 매듭 하나가 큰 장터의 거짓을 묶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그 매듭은 반드시 풀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